혹시 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작은 점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걸. 서울 강북의 낡은 골목길 끝 비 오는 저녁, 14살의 소녀 혜은은 맨발로 좁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검은색 머리는 젖은 채 이마에 붙어 있었고, 얇은 점퍼 속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를 모른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장통 한가운데 버려졌고, 지금은 할매 김분례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 불례 할매는 팔순이 넘은 노인으로 자식 하나 없이 혼자 살다 시장 바닥에서 발견한 아기를 업고 돌아왔다. 사람들은 또 쓸데없이 짐을 지셨다고 혀를 찼지만 할매는 웃으며 말했다. 이 아이는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줄 가족이여. 혜은의 왼쪽 손목에는 선천적으로 생긴 검은 점 하나가 있었다. 정확히 동전 크기의 둥근 점. 혜은은 늘 긴 소매로 그걸 가렸다. 징그럽다. 저주받은 거 아냐 같은 말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돌았고 혜우는 언제부턴가 팔을 꽉 움켜쥐는 습관이 생겼다. 그럴 때마다 할매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그건 너만의 표식이여. 언젠가 그 점이 너를 이끌어줄 거야. 하지만 혜우는 믿지 않았다. 그날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다. 14살의 나이에 혜우는 압구정에 있는 유명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다. 접시를 나르고 물을 따르고 손님이 남긴 음식 정리를 하며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작고 여린 손은 수세미에 문질러져 늘 갈라졌지만 혜우는 불평하지 않았다. 할매 약값 벌려면 이 정도쯤은 괜찮아요. 레스토랑은 다른 세상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의 고급 향수 냄새, 말끔한 정장 차림의 손님들. 혜우는 그 공간에서 가장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성실하게 일했다. 그날 밤 특별한 예약이 있었다. VIP룸 700번 테이블. 혜우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들고 그 방에 들어갔다. 그 안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 27살의 청년 강도윤. 재벌가의 장남이자 젊은 기업가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말없이 와인을 들고 있었고 혜운이 조심스레 음식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의 소매가 밀려 올라가며 손목에 검은 점이 드러났다. 찰나. 와인잔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지며 테이블에 쾅 하고 부딪혀 깨졌다. 방 안이 정적에 잠겼다. 도윤은 눈을 크게 뜨고 혜운의 팔을 응시했다. 너 어머니가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방 안에 다른 사람들까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혜운은 놀라 접시를 떨어뜨렸고 뜨거운 스프가 다리에 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 어머니가 인기 없어요. 고아예요. 시워 토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혜운의 팔을 움켜쥐었다. 거짓말하지 마. 이건 우리 집안 여자의 유전이야. 어머니도 이걸 가지고 계셨어. 넌 누구야? 왜 이걸 가지고 있지? 혜운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몰라요. 전 진짜 몰라요. 전 그냥 일하러 온 거예요. 매니저가 황급히 들어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도윤은 손을 들어 막았다. 괜찮습니다. 저 아이와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조용한 복도 한켠 작은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혜우는 두 손을 무릎에 올리고 있었고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하지만 너의 그 점, 우리 어머니와 똑같아. 넌 분명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혜우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저 진짜 몰라요. 전 그냥 할매가 시장에서 데려온 아이일 뿐이에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시장이 어디야? 몇 년 전이야? 14년 전, 아마 노량진 시장 쪽이에요. 도윤은 숨을 멈췄다. 14년 전.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던 그 시점. 그리고 그 점.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절대. 그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번뜩였다. 운명이 지금 이 소녀를 통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울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고급 레스토랑 7층의 VIP룸 복도 한켠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다. 혜우는 작고 여린 몸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도윤은 그녀 맞은편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을 하셨어. 이 점은 우리 가문의 상징이란다. 딸에게서 그리고 그 딸의 딸에게서도 나타날 거야. 그 아이가 언젠가 나타날 테니 그때가 되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야.
혜우는 도윤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할매가 그러셨어요. 시장 근처에 쓰러진 여자 옆에 제가 있었고 그 여자는 죽어 있었대요. 그게 제 엄마였는지조차 몰라요. 도윤의 숨결이 멈췄다. 죽어 있었다고. 그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혜운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단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손목에는 또렷한 검은 점. 혜운의 그것과 똑같았다. 혜운은 입을 막았다. 입은 어머니야. 나의 어머니 정미현. 그 순간 퍼즐처럼 흩어졌던 기억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것만 같았다. 할매가 늘 말하던 말, 그 여자는 얼굴이 참 착해 보였어.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했지. 그리고 그 검은 점 꼭 기억해야 해. 언젠가 누군가 찾아올 거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리 지금 할매 김불례님 댁에 가자. 난 반드시 확인해야겠어. 비좁은 골목을 지나 혜운이 살고 있는 창신동의 반지하 집 앞에 도착했다. 작은 가로등 불빛에 비친 허름한 간판, 그리고 깜빡이는 형광등. 도윤은 자신의 고급 SUV와 너무 다른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혜운은 작게 말했다. 여기에요. 할매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불리 할매는 깜짝 놀라며 이들을 바라봤다. 혜운아, 이 늦은 밤에 웬일이니? 그리고 이 총각은 누구야? 도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분례 어르신. 저 강도윤입니다. 혜은이의 손목에 있는 점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할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다. 눈길이 혜은의 팔로 향했다. 그리고 그 검은 점이 보이자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바느질이 뚝 떨어졌다. 그 점, 내가 절대 잊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 아이가? 도윤이 조용히 사진을 꺼내어 건넸다. 이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할매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다가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맞아. 이 여자가 바로 그 엄마였어. 죽기 전에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고 그 검은 점을 보여주면서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어. 그들이 찾으면 아이는 위험해진다고. 혜우는 숨을 삼켰다. 그들이 누구예요? 누가 위험하게 만든다고요? 할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몰라.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찾아와 나를 협박했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애 키워라. 대신 필요한 건 다 주겠다고. 도윤은 숨이 가빠졌다. 그 남자, 혹시? 이 사람과 닮았어요. 그는 스마트폰으로 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재벌 강 회장 도윤의 아버지 강무혁. 할매는 사진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다. 맞아. 이 사람이야. 그날, 그 눈빛 절대 못 잊어. 순간방 안이 얼어붙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말인가? 혜우는 조용히 할매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검은 점은 이제 상처가 아니었다. 그건 진실로 가는 문이었다. 깊은 새벽 서울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강도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차를 몰고 있었다. 조수석엔 혜운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방금 들은 진실은 삶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정말 그분이 내 엄마였던 거죠? 혜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너는 어쩌면 내 여동생일지도 몰라. 그 말에 혜운은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다. 오빠, 우리 어머니 정미연은 14년 전 갑자기 사라졌어. 아버지는 치료를 받으러 외국에 갔다고만 했지.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어. 그때 어머니는 몇 개월 동안 조용히 울곤 하셨어. 어느 날 손목에 점을 쓰다듬으며 이런 말을 하셨어. 도윤아, 언젠가 네가 알게 될 거야. 우리 가족의 숨겨진 진실을. 도윤은 고개를 돌려 혜운을 바라봤다. 지금 나는 그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싶다. 차는 경기도 남양주 외곽 김분례 할매가 말한 그 묘지 근처에 도착했다. 풀숲이 우거진 야산 끝자락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길을 밝혔다. 여기야. 할매가 말한 그 자리. 해운은 손가락으로 풀숲 너머를 가리켰다. 도윤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해운에게 덮어주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손으로 삽 없이 맨손으로. 몇 분이 지났을까? 흙 속에서 은색 목걸이 하나가 드러났다. 작은 펜던트에는 미연이라는 이름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건 어머니 목걸이야. 어린 시절 나는 이걸 꼭 붙잡고 잠들곤 했어. 도윤은 손에 목걸이를 꼭 쥐고 무릎을 꿇었다. 해운도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럼 여기에 엄마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누구세요? 도윤이 소리쳤다. 풀숲 사이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땅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누가 이 무덤을 건드렸지? 도윤은 해운을 뒤로 숨기고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누구야? 왜 이곳을 알고 있어? 남자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들켰어. 정리해. 그 말과 동시에 멀리서 검은 차량 한 대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윤은 다급히 해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금 바로 차로 달려가. 경찰을 불러. 난 시간을 끌게. 하지만 오빠,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어. 어머니의 진실이 묻혀버릴지도 몰라. 해운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몸을 뒤로 돌려 어두운 숲속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검은 정장의 남자는 도윤에게 다가왔다. 너, 그 여자 아들이냐? 도윤은 목걸이를 들고 외쳤다. 맞아, 정미연의 아들 강도윤이다. 그리고 넌 누군데 우리 가족의 진실을 덮으려 해? 남자는 비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네 어머니가 죽은 이유도 누가 그걸 지시했는지도. 그 순간 해운이 경찰차를 데리고 돌아왔다. 경적과 함께 붉고 푸른 불빛이 산속을 비추었다. 도윤은 외쳤다. 이제 끝이야. 도망치지 마. 남자는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들이 신속하게 그를 제압했다.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졌고 그의 얼굴엔 싸늘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너희는 감당 못할 진실을 열어버린 거야. 이날 밤 경찰은 무덤을 정식으로 파헤쳤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오래된 유골과 함께 정미연의 반지였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해운은 그 옆에 앉아 작은 손으로 그의 등을 토닥였다. 오빠, 이제 진짜 시작이야. 검은 SUV가 서울 시내를 뚫고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로 들어섰다. 경찰 조사 후 도윤은 조용히 해운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눈앞에 펼쳐진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정갈한 가구들. 해운은 말없이 서 있었다. 이곳은 자신이 상상도 못한 세계였다. 이리 와. 어머니의 물건들이 이 방 안에 있어. 도윤은 아파트 안쪽의 한 작은 방 문을 열었다. 그곳은 정미연의 방. 그녀가 생전에 쓰던 책상 스카프,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가 정갈이 놓여 있었다. 해운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한 권과 작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도윤이 일기장을 펼치자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다. 2011년 12월 1일. 나는 오늘 초음파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아이는 여자아이였다. 무역은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는 말은 안 했지만 그의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역시 당신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해운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무역, 우리 가문의 대표이자 재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야. 겉으로는 냉철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늘 강가 가문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어. 그 기대를 만든 사람은 내 조부 강태준. 다음날 아침 도윤은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강무역은 마지못해 아들을 맞이했고 함께 나온 해운을 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쟤는 누구냐? 아버지. 정미연? 어머니가 낳은 딸이자 제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알고 계셨죠. 어머니가 딸을 임신한 사실을. 무역은 말을 잃었다. 그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렸다. 그건
오래된 일이야. 내가 어떻게 기억하겠니? 기억나실 거예요. 도윤은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여기 어머니가 쓰신 기록이에요. 그는 딸을 원하지 않았다. 가문에서는 딸은 쓸모없다고 했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무역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너희 할아버지 때문이야. 난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지키고 싶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아기를 안고 길거리에서 죽었고 혜운이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그 순간 혜운이 작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의 딸이에요.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아야 했나요? 무역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회장님, 너희 할아버지, 그분이 모든 걸 조종했어. 딸을 낳으면 가문에서 잘리게 될 거다. 재산도 지위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 위협에 난 굴복했어. 도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버린 건가요? 아니면 그저 가문을 위해 죽게 놔둔 건가요? 무역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죽이라고 지시하지 않았어. 다만 찾지 말라고 했을 뿐이야. 혜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저를 살리려고 마지막 숨을 쉬셨는데 당신은 그걸 그냥 모른 척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침실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그의 얼굴을 비췄다. 혜우는 거실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강태준. 그 사람에게 진실을 묻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겨울 하늘은 흐리고 싸늘했다. 강도윤은 검은 롱코트를 걸치고 혜운과 함께 경기도 용인의 고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강가, 장자 가문의 본가, 그리고 그의 조부 강태준 회장이 여생을 보내는 저택이었다. 차 안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혜운은 가볍게 손을 모아주며 입을 열었다. 오빠, 무섭지 않아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야.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고택의 문이 열렸다. 검은 한복 차림의 집사들이 두 사람을 맞이했고 큰 마당을 지나 응접실로 안내했다. 그곳 창 너머 희뿌연 빛 아래 백발의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로 강태준. 그래, 네가 도윤이로구나. 많이 컸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도윤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하은, 당신의 손녀입니다. 태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그건 너희 어미가 만든 실수일 뿐이다. 나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유가 없다. 실수요. 도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이 딸이라는 이유로 버리라 명령했고 결국 아이를 낳다 거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버려졌고 지금까지 고아로 살아왔어요. 그게 가문의 정의입니까? 태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강가에 피를 잇기 위해선 여자는 무의미하다. 남자만이 대를 잇는다. 그건 수백 년간 내려온 원칙이다. 혜우는 조용히 앞에 나섰다. 전 당신의 손녀예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당신은 저의 존재를 지우려 했고 엄마를 죽게 만들었어요. 태주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너는 강가의 핏줄일지 몰라도 강가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 순간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이건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혜우는 저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여기 경찰이 조사한 증거. 어머니에게 보낸 협박 편지. 당신의 서명이 들어있죠. 태준의 손이 떨렸다. 네가 날 고발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지금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어요. 순간 저택 안이 뒤흔들렸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창밖엔 붉고 푸른 불빛이 번쩍였다. 혜우는 마지막으로 태준을 바라봤다. 이젠 그만 끝내요. 누구도 가문이란 이름으로 고통받아선 안 돼요. 태준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긴 세월 권력과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위선은 그 손녀의 눈빛 앞에서 무너졌다. 돌아오는 차 안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지킬 거야. 며칠 뒤 겨울의 찬바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초봄의 서울. 강가 가문의 몰락은 조용하지만 강하게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대기업 회장이던 강태준은 불법 협박 및 인권유린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아들 강무혁은 은폐 및 방조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뉴스는 연일 강가의 붕괴, 비극의 핏줄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혜운과 도윤은 고요한 침묵 속에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정미연 여사가 잠든 작은 공동묘지를 찾았다. 한적한 남한산성 기슭, 바람이 분다. 봄 기운과 함께 진달래꽃이 막 피어나려는 기척이 느껴졌다. 도윤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진실을 밝혔어요. 할아버지는 벌을 받고 아버지도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옆에 선 혜운을 바라봤다. 이 아이 하은, 어머니의 딸이자 제 동생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지킬 겁니다. 혜운은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다. 엄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어릴 적부터 한 번도 기억나지 않던 당신의 얼굴을 이제야 만난 기분이에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며칠 후 도윤은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을 정리하며 이사회에 사임을 통보했다. 혜우는 새 학기에 맞춰 중학교 3학년으로 복학 신청을 마쳤다. 새 교복을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도 평범한 학생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멍하니 웃었다. 그 단순한 소망이 지금껏 혜운에겐 너무 멀었던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봄의 끝자락 도윤은 혜운을 데리고 어머니의 유산으로 남겨진 작은 공방을 찾았다. 그곳엔 미연 여사가 생전에 운영하던 도자기 작업장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걸 우리 둘이 이어가자. 도윤이 말했다. 혜운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천천히 배워. 시간이 들려도 괜찮아. 우리 이제부터 급하지 않게 살아도 되잖아. 그 말에 혜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이 흐른 후 공방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은은한 찻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도윤은 마당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진짜로 피어나는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아물었다는 뜻은 아니었다. 어느 봄날 저녁 혜우는 도윤과 함께 공방 옆 작은 정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 사이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오빠, 혹시 엄마가 남긴 건 우리 둘뿐이 아닐 수도 있을까? 혜운의 말에 도윤은 조용히 시선을 멈추었다. 그 말은 그 남자 엄마를 찾으러 왔던 그 낯선 사람. 경찰이 잡긴 했지만 그 사람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 사람이 엄마의 죽음에 완전히 연관돼 있지 않다면.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모든 게 너무 간단하게 끝난 것 같았거든. 그 순간 공방 뒤편에 오래된 창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렸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혜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볼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문이 감춰온 더 깊은 비밀, 정미연의 또 다른 과거, 그리고 혜은의 출생에 얽힌 진짜 이야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은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혜운과 도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운의 비밀 시즌 2모 숙무에서 더 깊고 강렬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놓치지 마세요.